안녕하세요. 아날로그 그녀입니다. 오늘 제가 읽어볼 책은 저의 인생책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바로 윤동주 평전입니다. 저자는 송우회인데요. 송우회는 윤동주의 고종 사촌이며 동지였던 송몽규의 조카 되시는 분입니다. 제가 이 책을 처음 읽은 건 2009년쯤이었을 거예요. 그전에도 윤동주를 좋아하기는 했는데 그때는 좀 피상적이었던 것 같고 이 책을 탐독하고 난 후 인간 윤동주를 무척 사랑하게 됐었습니다. 이 책 안에는 지인들의 인터뷰나 시인의 어릴 적 이야기 등이 그런 고증 자료가 꽤 진실되게 담겨 있고 방대해서 글을 더 입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도와줍니다. 정말 많은 감동을 받았었고요. 그래서 전 그해 바로 도시샤 대학에 있는 그의 시비를 추모하기 위해 교토로 갔었습니다. 지금도 그때의 뭉클함이 간혹 떠오를 때가 있어요. 그리고 그 후로 2번을 더 갔었는데 마지막으로 갔던 한 5년 전에는 한국 분들도 많이 찾아오시는 것처럼 느껴졌고 실제 한국 가족을 그 시비 앞에서 만나기도 했었습니다. 윤동주 시비에서 조금 더 가면 한쪽에 정지용 시인의 시비도 있습니다. 윤동주의 짧은 생애 안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해주었던 그의 벗들 송몽규, 강처중, 정병욱 그들의 일화도 너무 감동적입니다. 강처중과 정병욱은 윤동주의 시를 지키고 보존한 인물들이죠. 이 책은 이렇게 보시다시피 아주 두껍고 방대한 양이라서 읽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구성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 일부를 읽어보아야 할 텐데 제가 특별히 오늘 읽을 부분은 윤동주가 옥사하고 난 후의 일들을 소개하고 있는 파트입니다. 가족들이 윤동주와 송몽규의 죽음을 알게 되고 윤동주의 시가 신문에 소개되기까지의 과정을 다루고 있습니다. 저는 윤동주라는 시인에 대한 저만의 이미지가 너무 명징하고 선명해서 영화 동주를 일부러 보지 않았었거든요. 아무튼 윤동주를 좋아하시는 분들께 꼭 추천하고 싶은 책입니다. 그런 민족 시인 부끄러움을 알았고 또 그토록 순결했던 윤동주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시인 윤동주지묘 유해의 귀향. 북간도 고향에서는 윤동주와 송몽규의 죽음을 어떤 절차로 알게 되었고 그 후의 일들은 어떻게 전개되어 갔을까. 우선 윤일주 교수의 증언부터 들어본다. 매달 늦어도 5일까지는 반드시 오던 엽서가 1945년 2월에는 중순이 되어도 오지 않았다. 사망 통지의 전보가 온 날은 일요일이었다. 식구들은 다 교회에 나가고 나와 동생이 집을 보는 고요한 오전. 날아 들어온 전보는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였다. 나는 허둥지둥 교회로 달려가 어른들을 모셔오고 잠시 후 예배를 마친 교인들이 몰려와 집안은 삽시간에 빈소 없는 초상집이 되었다. 잠시 촌에 가 계시던 어머니를 사람을 보내 모셔오고 온 집안은 슬픔에 잠겼다. 슬픔 속에서도 걱정은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북간도에서 일본 후쿠오카까지는 참으로 먼 길일 뿐더러 현해타는 미군의 폭격이 심하여 항해는 매우 위험하였고 일본 본토의 폭격도 대단한 때였다. 또 여행
수속과 도황중 내기도 보통 어려운 것이 아니었다. 주위에서는 안전을 걱정하여 다른 사람을 보낼 도리를 강구하도록 권하였으나 아버지는 도리어 단호히 떠나셨다. 슬픔에 잠긴 아버지를 위험한 길로 떠나보내고 우리는 슬픔과 걱정, 이중의 마음 쓰라림을 겪어야 했다. 아버지는 신경에 들러 그곳에 계시던 영축 당숙님을 데리고 안동을 거쳐 후쿠오카로 가셨다. 아버지가 떠나신 후 집에는 형무소로부터 한 장의 통지서가 우편으로 보내왔다. 미리 인쇄되어 있는 양식 속에 필요사항만 기입하게 되어 있는 그 통지문의 내용 중 동주 위독함, 원한다면 보속할 수 있음, 만약 사망 시에는 시체를 인수할 것, 아니면 구주제국대학에 해부용으로 제공할 것임, 속답을 바란다 라는 것이었다. 그리고 거기 씌어진 병명은 뇌일혈이었다. 아무리 일본에서 만주까지 우편이 4일 정도 걸린다고 해도 죽기 전에 보냈다는 편지가 10일이나 지난 후에 올 수 있는가? 왜 미리 보내어 사람을 살릴 도리를 강구해 주지 않았는가? 우리는 새삼 땅을 치고 울었다. 후쿠오카에 도착한 아버지와 당숙은 우선 몽규 형부터 면회하였다. 주사를 맞기를 기다리는 대열에 섰다가 나와서 동주하며 눈물을 흘리는 몽규는 피골이 상접하였더라고 한다. 동주 선생은 무슨 뜻인지 모르나 큰 소리를 외치고 운명했습니다. 라고 일본인 간수가 전해주었다고 한다. 한 줌의 재로 변한 동주형의 유해가 돌아올 때 우리는 용정에서 200리 떨어진 두만강변의 한국 땅인 상상봉역까지 마중을 갔었다. 그곳에서부터 유해는 아버지 품에서 내가 받아 모시고 긴 두만강 다리를 걸어서 건넜다. 2월 말에 몹시 춥고 흐린 날 두만강 다리는 어찌도 그리 길어 보이던지 다들 묵묵히 각자의 울분을 달래면서 한마디 말도 없었다. 그것은 동주형에게는 사랑하던 고국을 마지막으로 하직하는 교량이었다. 그의 장례는 3월 초순, 날짜가 확실히 기억되지 않는다. 눈보라가 몹시 치는 날이었다. 집 앞뜰에서 거행된 장례식에서는 연희 전문 졸업 무렵 교내 잡지 문우에 발표되었던 자화상과 새로운 길이 낭독되었다. 장지는 용전 동산이었다. 간도는 4월 초에나 겨우 회토되는 까닭에 5월의 따뜻한 날을 기다려 우리는 형의 묘에 때를 입히고 꽃을 심고 하였다. 단오 무렵엔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서둘러 묘비를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크게 해 세웠다. 할아버지와 아버지에게서 처음으로 시인이라는 일컬음을 받은 것이다. 비문을 짓고 쓰신 이는 해사 김석환이라는 분이다. 비문은 수납문 300자 정도였는데 옥사했다는 사실을 밝힐 수 없는 때여서 조롱에 든 새가 때를 만나지 못한 것으로 비유했었다. 잃은 손자를 위하여 며칠을 두고 석수들과 함께 있으시며 비면을 갈며 어루만지시던 할아버지와 아버지의 모습. 손자에 대한 마지막 정을 생각할 때 마음이 저조움을 아니 느낄 수 없었으리라. 송몽규 형도 그 뒤 20여일 만인 3월 10일 옥사하였는데 통지문 등 모든 절차가 동주형의 경우와 같았다. 그의 묘지는 간도, 화룡현 대랍자라는 곳에 있다. 윤동주가 옥사했을 당시 윤혜원 씨는 현청 소재지인 대랍자에 있는 송명규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용정에서 회룡 쪽으로 40리 떨어진 곳이었다. 윤혜원 씨의 기억 속에 있는 당시의 상황은 보다 구체적이고 애절하다.
윤동주를 잃은 가족들의 움직임과 사무치는 아픔이 방금 잘려진 상처처럼 선연하게 드러나 있다. 명동학교 교사 출신인 몽규의 부친 송창희 선생은 칠도구 소학회의 교장을 거쳐 당시엔 대랍자에 가서 촌장을 지내고 있었다. 몽규의 모친 윤신영씨가 조카딸 윤혜원을 아주 귀여워했다. 그래서 여고를 졸업한 뒤 용정 집에서 놀고 있던 그녀를 자기네 집에 와서 같이 살면서 대랍자 소학교의 교사가 되도록 주선했기에 1944년 여름부터 소학교 선생이 되어 몽균의 집에서 살고 있었다. 동주 오빠가 옥사했다는 2월 16일은 금요일이고 옥사 통지 전보는 이틀 후인 일요일 낮에 용정 집에 도착했다는데 대랍자에는 그 다음날 아침에야 소식이 왔지요. 월요일이라 아침 먹고 출근하려고 고모와 함께 부엌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근처에서 버스 차부를 운영하던 친척집 아저씨가 찾아왔다. 그 집에는 당시로서 매우 귀하던 전화가 있었다. 반갑게 어서 안으로 들어가시라고 하는데도 들어가지 않고 말도 제대로 못 꺼내며 머뭇거리더니 너네 동주가 죽었단다 하며 옥사 소식을 전해주었다. 용정에서 전화 연락이 왔다는 거였다.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던지 고모부와 고모와 함께 셋이서 그만 땅을 치면서 통곡했었지. 그때 얼마나 울었던지. 윤 여사는 그 일이 어제런 듯 다시 치미는 설움에 그만 눈시울을 붉히면서 그때 일을 설명했다. 학교 출근이고 뭐고 다 걷어치우고 곧장 영정 집으로 달려갔더니 온 집안이 우는 바다였고 교회 사람들이 많이 와서 우리 집안 어른들을 위로해 드리고 있더군요. 거기서 전날에 옥사 통지 전보를 받던 때의 이야기를 들었다. 어머니는 그 전날부터 남양평에 있는 친척집 결혼식에 음식 준비하는 걸 거들러 가 계셨고 할아버지는 관절염으로 집에 누워 계셨다고 했다. 그래서 할머니와 아버지 두 분만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셨다. 그런 판에 동주의 옥사 통지 전보가 온 거였다. 집을 보고 있다가 전보를 받아 내용을 읽고 경악한 일주는 할아버지께 보여드리곤 그대로 집에서 1km쯤 되는 중앙교회까지 가서 정신없이 뛰어가서 미처 신도 못 벗고 예배 보는 도중에 들어가 아버지에게 빨리 집으로 가자며 끌어당겼다는 것이었다. 사망통지 전보에는 시체를 가져가라는 구절이 있었다. 아버지가 신경에 먼저 들러서 거기 있는 당숙 윤영춘 선생을 대동하고 동주의 시체를 가지러 일본으로 가기로 했다. 그런데 그때 할아버지 때문에 우리가 모두 놀랐었지요. 오빠를 그토록 사랑하셨던 분인데 아버지가 오빠의 시체를 가지러 일본에 가는 걸 반대하시는 거예요. 이왕 죽은 사람은 할 수 없다. 그 시체를 가지러 간다고 가다가 산 사람까지 잘못되면 어떡하겠냐. 가지 마라. 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다. 글쎄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는 미국 비행기에 일본 본토 공습이 치열할 때라서 두말할 것도 없이 일본까지의 여행이라는 게 위험한 건 사실이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무사히 일본을 왕래하고 있음 역시 사실이었다. 그런데도 흰머리 성성한 노인이 중년의 아들을 향해 넌 내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말로 일본 여행을 만료했다는 데서 윤하현 장로가 동주의 죽음으로 인해 받은 충격의 크기가 어림된다. 윤 장로는 그 젊디 젊은 청춘, 그 사랑스럽던 풋풋한 젊은 목숨을 한낱 터럭처럼 간단히 집어삼켜버린 일본이란 거대한 괴물의 모습에 끔찍하도록 강한 충격을 느낀 것이다. 그것은 그토록 사랑했던 맞손자의 시체를 차라리 포기하고 싶으리만큼 생생한 공포를 동반한 충격이었다. 아, 사랑의 크기와 그것을 상실했을 때의 충격의 크기는 그토록 서로 비례하는가.
참혹할 따름이다. 아버지와 당숙은 감옥에서 오빠의 시체를 인수해내어 갖고 복강의 화장터에 가서 화장했답디다. 쟤는 현해탄 어디 고요한 바다에 가서 날리고 기도를 드렸대요. 그리고 동주 오빠의 상징이 되도록 사기 그릇 하나에 담은 오빠의 뼈가루를 작은 나무 상자에 넣어서 안고 북간도로 돌아오셨지요. 그런데 죽은 오빠의 얼굴이 꼭 자는 것처럼 곱더래요. 윤동주의 장례는 1945년 3월 6일에 치러졌다. 관을 마련하여 부친과 당숙이 안고 온 동주의 유골 상자를 그 안에 넣었다. 장례식은 용정 집의 앞뜰에서 거행되었다. 그들 가족이 나가던 용정 중앙장로교회의 문재림 목사가 문익한 목사의 부친, 그 장례식을 맡아 주관했다. 장례식에서 문우 잡지에 실린 윤동주의 시 2편, 우물 속의 자상화와 새로운 길이 낭독되었음은 이미 앞에서도 나온 바다. 윤혜원 씨는 윤동주의 장례 기간 동안 본 어머니의 모습을 인상 깊게 기억하고 있었다. 우리 어머니는 참 인자하시고도 대범한 데가 있는 분이셨어요. 낮에는 휘년히 일하시다 사람들이 잠든 깊은 밤이면 오빠의 관 있는 데 가셔서 관을 어루만지며 소리 없이 눈물만 흘리시더군요. 동주 어머니가 크게 통곡조차 못하고 남의 눈에 띄지 않게 소리 없는 눈물만 흘리면서 아들의 장례 준비를 한 것은 위로 노인을 모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으리라. 우리 풍습에 윗대보다 먼저 죽은 죽음에는 곡을 하지 않는 법도를 따른 것이다. 그때 같이 있었던 김신묵 할머니는 이렇게 가슴 아픈 사연을 전한다. 동주의 어머니가 마침 시골 친척집에 가고 없을 때 사망 통지 전보가 집에 도착했다. 그래서 사람을 동주 어머니가 계신 곳으로 보내어 급히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 동주가 사망한 소식은 알리지 않았다. 그래서 아무것도 모르고 집에 도착한 동주의 어머니는 방 안 가득하게 모여 침통하게 앉아있는 문상객들을 보자 크게 놀라면서 물었다. 어쩐 일인가? 할아버지께서 편찮으신가? 본래 동주 어머니의 건강이 별로 좋지 않았기에 사람들은 동주의 사망 소식을 알려주면서 크게 염려했다. 그러나 막상 그 소식을 들은 동주의 어머니는 예상 밖으로 의연했다. 사람들 앞에서는 눈물 한 방울 안 흘리고 견디어내며 유해가 도착하기를 기다렸다. 그리고 드디어 유해가 돌아오자 모든 걸 손수 주관하며 장례 준비를 했고 큰일을 다 치러내었다. 위로 어른을 모시고 있는 큰집 며느리로서의 엄정한 처신을 한 것이다. 그런데 장례가 지난 얼마 후요. 동주 어머니가 집안의 빨랫거리들을 챙기고 있다가 동주의 흰 와이셔츠가 나오자 그만 더 이상 견디지 못했지. 그만 통곡이 터져 나온 거야. 목을 놓아 통곡하고 또 통곡하고 마냥 그치지를 못했어. 동주의 장례날은 3월 6일. 장지는 용전의 동산에 있는 중앙교회의 묘시였다. 윤동주 관계 기록에 그가 동산교회의 묘시에 묻혔다는 것은 부정확한 표현이다. 용정에는 교회들이 여러 곳에 있었다. 그 가운데 장로교파 계통으로는 중앙교회와 동산교회와 토성보교회가 있었다. 윤동준의 가족이 나가던 중앙교회는 용정의 동산의 교시 묘시터를 갖고 있었고 윤동주는 그 교회 묘시에 묻힌 것이다. 당시 교회 묘시의 매장 방식은 연령, 신분, 남녀 구별 없이 별세한 순서대로 차례로 모셨다고 한다. 그래서 한 가족이라도 사망 시기에 따라 산소가 서로 떨어져 있게 되었다. 교인이면 모두 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사상 때문에 그러하게 한 듯하다. 그날따라 보물 시세 많은 눈보라가 몹시 날려서 동주의 유골을 땅에 묻는 사람들의 마음을 더욱 춥게 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인 3월 7일에 송룡규도 복강 형무소 안에서 절명했다. 윤동주 때와 마찬가지 형식의 옥사 통지 전보가 형무소에서 보내졌다. 송몽규의 가족들은 땅을 치며 목 놓아 통곡했다.
그 슬픔과 원통함은 윤동주 때와 또 달랐다. 윤동주 때는 자식이 2억의 감옥에 갇혀 있다는 깊은 쓰라림 속에서도 어서 날이 가서 추록할 날을 기다리고 있다가 느닷없이 당한 소식이었다. 그러나 송몽규의 경우는 더 참혹했다. 가족들은 동주의 유해를 가지러 일본에 갔었던 윤영석, 윤영춘 선생을 통해서 몽규가 복강 감옥 속에서 정체 모를 주사를 강제로 맞아가며 피골이 상접한 모습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렇잖아도 산채로 피가 마르는 상황인데 사망 소식이 날아온 것이다. 참으로 원통함이 하늘에 사무칠 일이었다. 몽규의 어머니가 제일 못 견뎌 했다. 몽규가 자라는 동안 몽규의 청이라면 무엇이든지 다 들어주어 동무들이 그 집에 가서 놀면 그렇게 편안해했다는 그 어머니이다. 그토록 끔찍이 위하고 사랑해서 키웠던 아들이 그처럼 처참하게 비명에 간 것이다. 김승묵 할머니는 그때 일을 이렇게 해상했다. 몽규 어머니는 거의 땅에 구르다시피 하며 통곡했지. 너무도 속이 타고 가슴이 막혀서 자기 가슴을 마구 세차게 두드리면서 통곡하더니만 나중에 보니 그 가슴이 온통 멍이 들어 검푸른색이 되었더군. 그걸 보고 우리가 모두 새삼스럽게 어찌나 마음이 아팠던지 몰라. 애써 낳아기른 맏아들을 비명에 이른 여인들의 한이 그와 같았다면 송창희 선생이 몽규의 시신을 복강의 화장터에서 화장했을 때의 이야기는 비명에 간 아들의 죽음을 본 아버지의 한이 어느 정도 참담한 것이었는지를 보여준다. 김정우 선생에 의하면 1945년 여름방학에 고향에 돌아갔을 때 사람들에게서 봄에 있었던 몽규 장례 때의 일을 들었는데 깊은 충격을 받았다고 했다. 송창희 선생이 일본 복강의 화장터에서 몽규의 시신을 화장했을 때 타고 남은 뼈를 빻는 절구질을 하는 동안 뼈가루가 주위에 튀자 내가 왜 몽규의 뼈가루 한 점이라도 이 원수의 땅에 남기겠느냐 하고 뼈가루가 된 흙을 모조리 쓸어 모아서 함께 장사 지냈다는 이야기를 들었다는 거였다. 이 이야기는 몽규의 장사 당시 그곳에 있었던 김신묵 할머니에게서도 재확인되었다. 그렇다면 결과적으로 보아 송창희 선생은 아들의 뼈가루 한 점조차 남길 수 없도록 절통한 원수의 땅에 흙을 아들의 무덤에 함께 넣음으로 해서 아들의 유해로 하여금 언제까지나 일본 흙과 함께 있도록 한 결과가 된 것이 아닌가. 이것은 사람이 품은 한의 크기가 얼마만큼이나 처절할 수 있는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이다. 그가 보인 이 무서운 한의 크기는 동시에 그가 잃은 평화의 그 크기를 말하는 것이기도 하리라. 몽규의 유해를 가지러 일본의 복강 형무소에 갔을 때의 이야기도 참으로 비통하다. 동주의 유해를 가지러 간 윤영석 선생과 윤영춘 선생이 모두 일본어를 잘하고 한때 일본에 유학했던 경력이 있는 사람들인데 반해 송창희 선생은 일본에 가본 일도 없고 일본어라고는 아예 배우지를 않은 사람이었다. 그래서 일본어를 할 줄 아는 몽규의 육촌동생 송희규를 데리고 일본으로 건너갔다. 그들이 복강 형무소에 가서 몽규를 찾으니 시체실의 관 속에 담겨 있었다. 그런데 피골이 상접한 얼굴에 수염이 헝클어져 있고 눈을 뻔히 뜬 채 죽은 모습이었다. 몽규의 시체에도 역시 구슈제대 의학부에서 해부용으로 쓸 수 있기를 바라고 방부제를 시약해 놓았기 때문에 전혀 부패하지 않고 생시 그대로인 모습이었다. 이상한 건 수염이 헝클어져 있었다는 것이다. 송몽규가 재수의 몸인데도 수염이 자라도록 내버려 두었다는 이야기가 되기 때문이다. 의학적인 생체 실험 중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신체에 미치는 영향을 살필 겸 수염이 자라는 대로 그냥 두게 한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그렇게 눈을 감지 못하고 죽은 아들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송창희 선생은 내가 왔다. 이제 눈을 감아라 하며 손을 들어 눈을 감기었다. 그러자 그제야 눈이 감기더라고 한다. 송창희 선생은 그런 몽규의 시신을 복강의 화장터로 옮겨서 화장한 것이다. 윤혜원 씨는 이렇게 말했다.
고모부는 우리 아버지와 달리 몽규 오빠 시신 태운 걸 제 하나도 버리지 않고 그대로 다 갖고 와서 무덤을 했지요. 화장하기 전날 밤에 몽규 오빠가 고모부 꿈에 나타나서 내 뼈가루 한 점이라도 이 원수의 땅에 남기지 말아달라고 했다고 해요. 그래서 타다 남은 뼈를 절구질할 때 튄 것까지 모조리 쓸어 모아서 갖고 오셨다고 하더군요. 그래서 유골상자도 길쭉하게 컸어요. 누군가가 그걸 들어보았는지 몽규 뼈가 그렇게 무겁더라 하고 옆에서 응, 뼈는 본래 무겁단다 하고 대꾸하던 게 기억나는군요. 송몽규의 무덤은 그의 가족이 전에 살았던 명동의 장제촌 뒷산에 마련되었다. 그들은 이렇게 갔다. 자기의 결애와 그 문화에 대한 깊은 애정과 수호의지를 지녔던 사람들. 그들은 그 길을 힘써 달린 끝에 한 민족이 자신의 야욕을 위해 다른 민족을 혼도 얼도 빠진 헛개비로 만들어가던 그 비인간적인 폭력에 저항하는 젊은 재물이 되어 그들을 낳고 기른 북간도의 하늘 아래 묻혔다. 일제 특고 경찰의 기록에 수록되어 있는 그들의 예측대로 일제가 스스로 일으킨 전쟁에서 패하여 망하기 꼭 반년 전의 일이었다. 봄이 되어 언 땅이 풀린 1945년 5월 20일에 송몽규의 부친이 청년 문사 송몽규 지묘라고 새긴 비석을 송몽규의 무덤 앞에 세웠고 잇따라 윤동주의 집안에서도 1945년 6월 14일 시인 윤동주 지묘라고 새긴 비석을 윤동주의 무덤 앞에 세웠다. 청년 문산이 시인이니 하는 문학적인 관형을 고인의 이름 위에다 붙이는 것은 당시 사용되던 비석 문구의 형식으로는 아주 드문 일이다. 그 젊은 주범들에 대한 유족들의 애절한 통함과 애정이 그렇게 표시된 것이리라. 당신은 아직도 일본이 망하기 전으로 마지막에 발악을 하던 살벌한 전시 시국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이 비석들은 참으로 후인들의 심장을 건드리는 바가 있다. 일본에 가서 더 공부하여 우리 민족을 위한 힘을 기르겠다고 히라누마 도주니 소무라 뮤게인이 하는 굴욕적인 창씨개명을 한 이름으로 일본에 건너갔던 그들이 일제의 감옥에서 참혹하게 옥사하여 차가운 죄로 고향에 돌아와서 그들을 낳은 아버지들의 단호한 손끝에 의해 제 이름을 되찾아 잠든 것이다. 창씨개명한 이름에 대해 말이 났으니 말이지만 일본 복강 형무소에서 윤동주의 고향집으로 보낸 옥사 통지 전보의 문면은 그간 정확하게 세상에 소개되지 않은 듯하다. 전보 내용이 2월 16일 동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였다는 윤일주 교수의 증언이 지금까지 그대로 받아들여져 왔으나 사실은 2월 16일 히라누마 도주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였을 것이다. 관청에서 발송하는 공식 문서에서 성을 빼고 이름만으로 보낸다는 법은 없기 때문이다. 물론 송몽규의 경우도 3월 7일 소무라 뮤게이 사망, 시체 가지러 오라 였으리라. 전에 윤일주 교수가 필자에게 이야기한 적이 있다. 사실 윤동주가 창씨개명했던 사실을 세상에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특고 월보의 기록 등 일본 기록들이 드러나면서 부득이 알릴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런 가정을 생각하면 윤동주가 창씨한 이름을 연전에 제출할 즈음에 쓴 시 참회록을 대하는 감회가 새롭다. 특히 내일이나 모레나 그 어느 즐거운 날에 나는 또 한 줄의 참회록을 써야 한다. 그때 그 젊은 나이에 왜 그런 부끄러운 고백을 했든가 라는 구절이 가슴을 친다. 그리고 보면 시는 하나의 예언이기도 하다. 민족 시인으로서의 영광.
동 섣달의 꽃,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 저 감각파의 대시인 정지용이 윤동주를 두고 한 말이다. 물론 우리 민족이 일제의 사슬에서 풀려난 다음인 1947년의 일이다. 윤동주의 친지가 아닌 사람들 중에서 최초로 윤동주의 시를 읽고 그 시의 탁월함과 그 시인됨을 바로 알아본 사람이 바로 정지용이다. 일제의 그 무서운 질곡 아래 직접 그 세월을 겪었던 시인으로서 정지용은 윤동주의 시를 읽고 그의 그 짧고도 순결했던 생애에 관해 들으면서 느낀 감회를 바로 동 섣달의 꽃, 얼음 아래 다시 한 마리 잉어라는 그 기막힌 절구에 담은 것이다. 지금이야 동섣달의 혹독한 추위 속에서도 온실에서 키워낸 꽃들이 거리거리 유리창마다 화려하고 또 양어장 몸물 속에서 보호되고 있는 잉어들이 저마다 큰 등어리 드러내고 유유한 세월이다. 그러니 요즘의 독자들은 정지용이 윤동주에게 증정한 찬사의 그 선연한 감성을 그대로 짐작하기가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정지용이 그 말을 한 1947년이라면 어떠한가. 동섣달 강추위 속의 꽃이라면 그 존재 자체로 이미 은총이며 기적이었고 저 두꺼운 얼음 아래의 차디찬 강물 속을 헤엄치고 있는 한 마리 잉어는 진실로 외경스러운 존재였다. 아, 세월은 가고 말은 남았다. 그러나 때론 세월 따라 말의 감도가 달라진다. 잘 닦아놓은 순은재 주전자의 고운 은빛이 꼭대기 천장 안에서 차츰 거무스레하게 변해가듯이 그런 걸 생각하면 마음속에 한 줄기 바람이 스쳐간다. 이 세상에 시나 시인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세 단계의 일이 필요하다. 첫째, 시를 쓰는 일. 둘째, 그 시를 세상에 알리는 일. 셋째, 그 시를 제대로 알아보고 평가해 주는 일. 이 세 단계 중에서 윤동주 생시에 되어진 일 또는 그가 한 일은 첫째 단계뿐이었다. 둘째, 셋째의 단계는 그의 뒤에 남은 사람들의 몫으로 남아있었다. 이제 윤동주란 이름 석자에는 을의 민족 시인이라는 크나큰 관영이 따르도록 찬연한 존재의 시인이 된 오늘날 시인 윤동주를 이야기하자면 그의 뒤에 남아서 그들의 몫을 다했던 친지들 이야기도 마저 할 것이다. 그리해야 시인 윤동주의 전모가 그려지리라. 이야기를 해방대로 거슬러 올라가서 시작하자. 1945년 8월 15일 살아있는 신이라 모셔지던 일본 천황이 떨리는 목소리로 무조건 항복하겠다고 방송함으로써 태평양 전쟁, 중일 전쟁을 비롯한 그 기나긴 전쟁들이 막이 내렸다. 만주사변 때로부터 계산하면 장장 15년에 걸친 침략 전쟁의 종막이었다. 이로써 소위 대일본 제국은 멸망한 것이다. 그 후 일본은 어떻게 되었을까? 1945년 8월 30일에 미국 육군의 메가더 원수를 총사령관으로 하는 점령군이 일본에 진주했다. 항복 문서가 정식으로 조인된 9월 2일부터 일본 전역은 메가더 장군을 정점으로 하는 군정체제 아래 들어갔다. 메가더 사령부는 10월 4일에 치안유지법을 비롯한 인권을 탄압하던 각종 법률들의 폐기를 지시했고 10월 6일에 저 악명 높던 특고경찰 제도를 폐지했다. 10월 15일에는 치안유지법이 정식으로 폐기됐고 특고경찰관 출신들은 모두 공무원에서 파면되어 실업자가 되었다. 치안유지법 1925년에 대일본 제국의 제국회의에서 만들어져 1945년에 대일본 제국의 멸망에 잇따라 폐기될 때까지 그 수명은 20년에 달했다. 그 20년 동안 이른바 국채를 보호한다는 구실 아래 일본 제국주의가 저지른 가진 악행의 수단과 도구가 되었던 그 악법의 피로 물들어진 칼날에 다친 수많은 희생자들 중에 윤동주와 송몽규도 들어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그 악법의 최후를 이렇게 기록해두는 바이다. 일본 제국 멸망의 여파는 북간도에도 신속하게 밀어닥쳤다.
일본의 괴뢰국이었던 만주 제국이 종주국과 동시에 멸망하여 그 국채가 사라졌다. 만주에 있는 일본군과 망군의 무장 해제를 위해 소련군이 만주에 진주했다. 그리고 소련군이 물러난 후에는 북간도는 다시 중국의 영토로 귀속되었다. 그리고 공산당 치하가 되었다. 그런 격변의 세월이 하루하루 흘러 어느덧 1946년 2월 16일 윤동주의 옥사 일주기가 돌아왔다. 윤동주의 집에서는 갖가지 음식을 만들고 감주를 담그는 등 흡사, 장가 보내는 잔치 음식 마련하듯 성대한 규모로 음식을 장만하여 윤동주의 일주기 추모식을 가졌다고 한다. 1946년 6월에 윤동주의 동생 윤일주가 19세의 나이로 먼저 단신으로 월남했다. 북간도에는 조부모와 부모 및 누나 혜원과 남동생 광주가 남았다. 서울에 온 윤일주는 형의 친구들을 찾아다니면서 형의 자취를 찾았다. 먼저 강처중이 그에게 자신이 맡겨두었던 윤동주의 책들과 연전 졸업앨범과 안진뱅이 작은 책상 등 유품들을 전해두었다. 윤일주는 정병욱도 만났다. 윤일주와 정병욱의 만남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윤동주가 손수 만든 필사본 시고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3부 중에 일부를 그가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그 3부 중에서 그때까지 살아남은 유일한 원고였다. 정병욱은 일제 말에 학병으로 끌려나갔다가 살아 돌아와 있었다. 학병제는 윤동주가 일본에서 체포된 뒤에 1943년 10월부터 실시되었다. 워낙 힘에 부치는 전쟁을 일으켜놓고 그걸 대처해가느라 혈안이 된 일제가 결국에 공부하는 학생들까지 학교에서 끌어내어 전쟁터로 몰아넣었던 말 그대로 다락에 속하는 조치였다. 정병욱은 거기 걸려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정병욱은 학병에 나가면서 아주 성견지명에 있는 조치를 해두었다. 윤동주의 친필 시고집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를 전남 광양시 전월면 망덕리에 있는 본가에 옮겨다가 보관시킨 것이다. 그 일에 대해 정병욱 자신의 증언을 들어보자. 동주 자신이 가졌던 것과 이양하 선생께 드린 시고는 행방을 찾을 길 없고 내게 주었던 것이 나의 어머니 장롱 속 깊숙이 감춰졌다가 1948년 정음사에서 출판됨으로써 동주의 시가 비로소 세상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다. 동주가 검거된 반년 후 나는 소위 학병으로 끌려가게 되었다. 피차에 생사를 알 수 없게 된 마당에 이르러 나는 동주의 시고를 나의 어머니께 맡기며 나나 동주가 돌아올 때까지 소중히 잘 간수하여 주십사고 부탁하였다. 그리고 동주나 내가 다 죽고 돌아오지 않더라도 조국이 독립되거든 이것을 연희 전문 학교로 보내어 세상에 알리도록 해달라고 유언처럼 남겨놓고 떠났었다. 다행히 목숨을 보존하여 무사히 집으로 돌아가자 어머님은 명주 보자기로 겹겹이 싸서 간직해두었던 동주의 시고를 자랑스레 내주면서 기뻐하셨다. 그런데 정병욱 교수의 외동 누이 동생인 정덕희 여사 해방 후에 윤일주 교수와 결혼하여 슬하에 이남 일녀를 두었다. 윤동주를 직접 본 일은 없다. 에 의하면 정병욱 교수가 그 시고집을 감추었던 장소를 잘못 알고 있었다는 것이다. 그건 장롱 속에 감춘 게 아니에요. 큰오빠는 학병에 나가서 그동안 집에 없었으니까 잘 몰라서 어머니가 그걸 장롱 속에 감추었다가 주신 걸로 안 거지요. 실은 마루 밑에 감추었었어요. 정 여사네 집은 규모가 컸다. 그런데 마루 밑에 한 군데 비밀 장소가 있었다. 마루 너를 일부만 들어 올렸다 내렸다 할 수 있게 장치를 해놓고 그 아래에다 물건을 숨길 수 있도록 마련했다는 것이다. 평시에 마루 너를 딱 닫아 놓으면 꼭 그냥 마루 같지 아무런 표시도 안 났다. 그런 특수한 구조의 마루널 아래 땅을 깊이 파서 그 속에 짚을 깐 다음 큰 독을 들여놓았다. 짚을 깐 것은 흙에서 올라오는 습기를 차단하려고 한 거였다.
우리 집에선 귀중품을 모두 그 독 속에다 넣어 보관했었어요. 내가 요거를 다닐 때인데 언젠가 방학에 집에 갔을 때예요. 하루는 집안에 아무도 없을 때 어머니가 마루 밑을 열고 그 독 속의 물건들을 죄다 꺼내서 내게 보여주시더라군요. 내 혼숙감으로 마련한 귀중품들도 그 속에 있었지요. 거기서 어머니가 바로 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 원거본을 꺼내어 보여주시더군요. 그러면서 이게 느그 오빠가 학병 가면서 내게 맡기고는 일본 순사들 눈에 띄면 절대 안 된다고 당부하고 간 거라고 설명하셨어요. 펴보았더니 한글로 쓰여 있는 거라 무슨 소리인지 도무지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그냥 덮어놓았죠. 그때 나만 해도 일본 교육만 받아서 한글이라고는 전혀 모르는 세대였거든요. 그것하고 같이 또 오빠의 친구들이 이별할 때 오빠에게 준 사인복이 있었는데 그 속에는 일본 글이 몇 마디가 있어서 그것만 잠시 읽어보았어요. 그리고 모두 다 도로 그 독 속에 집어넣고 다시 마루 뚜껑을 닫아 놓았었지요. 이렇게 정성스럽게 보관된 시구가 주축이 되어 나중에 정음사판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로 출판되어 나온 것이다. 윤동주의 시가 해방 후에 본격적으로 세상에 소개되는 데는 친구 강처중의 역할 또한 지대했다. 강처중은 해방 후에 경향신문 기자로 있었다. 그는 1947년 2월 13일자 경향신문 지면에 윤동주의 시 쉽게 씌어진 시를 실었다. 그것도 그냥 실은 게 아니라 경향신문 주간이자 당대의 대시인인 정지용의 소개문을 붙였다. 당시 여건으로 보아 무명의 시인이 세상에 등장하는 형식으로는 최상이었던 셈이다. 모두 다 강처중의 노력으로 가능했던 일이었다. 정지용은 윤동주를 이렇게 세상에 소개했다. 일제말 극에 달한 일제의 가혹한 질곡 아래 문을 모두 닫았던 우리 언론계는 해방 뒤 너도 나도 웅크린 몸을 떨치고 일어났다. 경향신문은 카톨릭계의 언론 매체로 출발했다. 창간 작업을 마치고 드디어 첫 호를 발행한 때는 미 군정 통치 아래 있던 1946년 10월 1일이었다. 경향신문 40년사에 따르면 창간 당시는 언론계 안에서도 좌우익의 대립이 극심했던 때라고 한다. 회장은 노기남 주교였고 편집 진용은 편집국장을 포함해서 모두 22명으로 단촐했다는데 당시 지면이 타블로이드판 2면이어서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주간은 시인 정지용, 편집국장은 소설가 염상섭 등 명망을 지닌 문단의 중진들이 편집국 소속 창간 멤버들을 이끌었다. 이때 윤동주의 연전 문과 동창 강처중은 한 명뿐인 조사 반원으로 창간 작업에 동참했다. 창간 당시에는 교정부, 조사부의 호칭을 교정반, 조사반으로 부르고 그 책임자는 각기 교정주임, 조사주임으로 불렀다고 하니 유일한 조사반원인 강처중은 조사주임으로 불리며 근무했었음을 알 수 있다. 경향신문 40년사에 따르면 정지용이 창간 당시 지녔던 정확한 직함은 주간이었다. 그러나 책 마지막 부분에 실려있는 역대 임원 및 간부사원 명단에는 역대 주필드 명단의 첫머리에 그의 이름이 들어있다. 창간 당시에는 주간으로 부르던 직명이 뒷날 주필로 바뀐 모양이다. 정지용이 주간으로 경향신문에 재직한 시기는 1946년 10월 1일부터 1947년 7월 9일까지로 불과 9개월 남짓됐다. 윤동주의 시가 처음으로 경향신문 지면에 실린 날은 사면이 발행되는 목요일인 1947년 2월 13일이었으니 정지용이 아직 주간으로 재직하고 있던 때다. 윤동주의 시는 사면에 다음과 같이 게재되었다. 쉽게 씌어진 시 고윤동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시인이란 슬픈 천명인 줄 알면서도 한 줄 시를 적어볼까. 땀내와
사랑 내 포근히 풍긴 보내주신 학비 봉투를 받아 대학 노트를 끼고 늙은 교수의 강의 들으러 간다. 생각해보면 어린 때 동물을 하나, 둘, 죄다 잃어버리고 나는 무얼 바라 나는 다만 홀로 침전하는 것일까. 인생은 살기 어렵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씌어지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육첩방은 남의 나라. 창밖에 밤비가 속살거리는데 등불을 밝혀 어둠을 조금 내몰고 시대처럼 올 아침을 기다리는 최후의 나. 나는 나에게 적은 손을 내밀어 눈물과 위안으로 잡는 최초의 악수. 1942년 6월 3일. 정지용의 소개말이 시작되는 곳 위에 윤동주의 사진이 있다. 연전 졸업 앨범에 있는 사각모를 쓴 사진이다. 시인의 이름 위에 죽은 사람임을 표시하는 고자를 굿이 붙인 편집이 눈길에 끈다. 일제 감옥에서 옥사한 젊음을 독자들에게 좀 더 강렬하게 부각시키려는 의도였을 것이다. 신문 편집진의 최고위 간부인 주관 정지용이 한자 투성이의 소개글에 말미에 성도 없이 단지 지용이라고 한글로 기재한 것도 파격이다. 정지용의 소개글로 보아 윤동주의 시 10여 편을 계속 경향신문 지상에 연재하기로 결정되어 있었던 듯하다. 그러나 두 번째로 또 다른 고향이 아무 주석 없이 1947년 3월 13일 신문 4면에 실리고 세 번째로 소년이 1947년 7월 27일 신문 2면에 게재된 것을 마지막으로 불규칙하던 연재가 끝났다. 정지용이 그해 7월 9일자로 사직하고 먼저 직장인 이화여자대학의 교수로 복직한 때문인 듯하다. 경향신문 지면에 윤동주의 쉽게 씌어진 시가 처음 실린 날로부터 사흘 후인 1947년 2월 16일 윤동주의 2주기가 되었다. 이날 강처중, 정병욱 등 윤동주와 송몽규의 친지들 30여 명이 서울 소공동 플라워회관에 모여 두 사람을 기리는 추모회를 가졌다. 정지용도 특별히 참석했다. 이 추도회 석상에서 연전 동창 유영은 창밖에 있거든 두드려라. 동주, 몽규 두 영을 부른다. 는 제목의 애절한 추도시를 낭독했다. 윤동주 씨의 우수성에 대해 학문적으로 연구한 친구 김삼불의 발표도 있었다. 윤동주의 유고 시집을 내는 일은 그의 3주기가 되는 1948년 2월 16일 이전으로 그 발간 시기를 잡고 일이 추진되었다. 그리하여 드디어 1948년 1월 30일에 초간본 하늘과 바람과 별과 시가 정음사에서 상제되어 나왔다. 이 초간본은 31편의 시로 이루어져 있다. 정병욱이 보관했던 자선시집시고 19편과 강처중이 보관하고 있던 윤동주의 유품 속에 있던 시고 12편을 합한 것이다.